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또 독성을 섭취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틴과 후키노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 시에 간정맥 폐쇄증이나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성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런 독성분이 있어서 머위를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강원도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매년 봄이 되면 머위로 된장찌개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즐겨서 먹는데요. 그날도 저녁 시간에 머위 장아찌를 먹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던 거죠. 머위는 봄이 되면 많이 먹는 나물로 쌉싸름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입맛을 돋아주고 당뇨와 암 예방 등 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 부부는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걸까요? 더군다나 이전에 먹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위가 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켜서 심하면 간 정맥 폐쇄증 간암을 유발하며 알러지를 일으켜 알러지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철 나물로 사랑받는 나물인 머위 잘 알고 드셔야겠죠? 지금부터 머위의 독성, 그리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머위의 효능 7가지, 머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까지, 그리고 머위의 특급 조리법, 머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또 독성을 섭취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틴과 후키노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 시에 간정맥 폐쇄증이나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성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런 독성분이 있어서 머위를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찬물을 3-4번 정도 갈아주면서 1시간 이상 우려낸 물을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머위꽃은 간 해독에 좋고 소화를 도우며 식도염에 좋은 효능이 있어서 꽃을 튀김으로 드시거나 끓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위꽃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부부도 알러지 쇼크로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정확히는 숫꽃에 꽃가루에 있지만 암꽃에도 꽃가루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위꽃을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호흡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발진도 나타나면서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으며 복통, 설사, 또 구토 등의 증상과 심하면 알러지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머위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은 높은 열에도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튀겨도 성분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하고요. 추가로 머위는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국화꽃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위가 이렇게 위험하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네,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머위는 이렇게 몇 가지만 사실 조심한다면 정말 몸에 좋은 나물이 되는데요. 머위에 엄청난 효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위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작용입니다. 머위는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며 비타민C, 비타민 A,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 채소입니다. 머위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기형 세포와 염증 세포 그리고 암세포 등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위암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그리고 간암세포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고요. 이런 효능과 더불어서 베타카로틴과 다양하게 함유된 비타민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각종 염증과 유해 물질들을 없애주고 또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자궁근종, 자궁염, 요도염, 또 방광염, 난소암, 방광암, 위암, 또 폐암, 간암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성은 전립선염, 방광염, 위염, 장염, 방광암, 위암, 폐암, 여기에 간암까지 정말 많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위의 두 번째 효과는 당뇨를 개선해 준다는 건데요. 우선 머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죠. 이러한 현상으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머위에 풍부한 클로로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탁월한 역할을 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혀 만성 염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위의 세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콜린이란 성분은 장에 있는 유해균을 죽여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린은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면서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음주나 만성 피로로 인한 간 기능 저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머위의 해독작용을 활용해서 부패되기 쉬운 해산물을 조리할 때 머위를 함께 넣으면 신선도 유지 및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머위의 네 번째 효능은 편두통 완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의 원인은 뇌 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염증성 화합물이 과하게 생성이 돼서 장기들의 긴장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머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신과 페타시테스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과 장기의 경직을 풀어주면서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편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위에 함유된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 염증 물질인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낮춰주어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머위 75g을 섭취하게 했던 결과 머위를 섭취하지 않는 그룹보다 편두통 증상이 약 48%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머위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호흡기 질환 예방입니다. 봄은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아주 폭증하게 되는 계절이죠. 이때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는 기침, 가래, 그리고 천식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사포닌은 폐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고 가래를 삭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편도선염, 인후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포닌 성분은 인삼,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호흡기 질환 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며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머위의 여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한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나타났으며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머위에 함유된 페타시페놀, 베타카로틴, 후키놀산, 그리고 캠페롤과 같은 성분들 때문이며 뇌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분해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 결과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뇌 척수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하여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7번째 머위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C, 식이섬유, 그리고 칼륨 등이 혈관 건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주고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혈관 건강을 향상시켜 주고, 또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기여하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혈관세포를 이완시켜서 말초 혈관의 저항이 감소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역할들로 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계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위는 엄청난 효능으로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머위를 먹을 때 더욱 맛있고 또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머위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머위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균형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머위에 함유된 비타민C는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게 되고, 또 두부의 단백질은 머위의 섬유질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또한 두부와 머위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서 골밀도를 높여주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 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게 됩니다. 두부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항산화제도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어서 머위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된장입니다. 된장은 발효를 통해서 생성된 풍부한 유산균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죠. 머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된장의 리놀렌산의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가 되어서 암 예방과 또 뇌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된장은 머위의 쓴맛을 중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머위의 풍부한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 된장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은 머위가 보충을 해주고, 또 머위에 부족한 단백질은 된장이 보충해 주어서 영양 성분의 균형도 잘 맞춰주는 아주 찰떡궁합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머위에 풍부한 비타민C는 이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머위와 미역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비슷한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그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 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또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예인이 약 3주 동안 11kg를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당근의 첫 번째 효능, 눈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변하게 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 건강을 위해 요즘에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이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당근에는 여기에다가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또 염증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의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서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인데요.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 속에 유산균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 먹이를 우리가 보통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죠.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는 분들 중에 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했던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배에 포만감을 주게 되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은 다음에 아주 잘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당근 하나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약 10분 정도 절여 주시고 절인 물은 이제 꼭 짜서 버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잘 버무려 주셔서 밀폐 용기에 담은 다음 냉장고에서 2-3시간 정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때 먹을 때 사과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그래서 더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아서 흡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서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약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기름에 볶을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가 있죠. 바로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은 다음에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옥살산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도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넣고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귤 껍질은 과육보다 껍질에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이 비타민 E, B군 그리고 엽산이 더 풍부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귤청에 생강을 넣어주시면 참 좋아요. 깨끗이 닦은 귤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이 내과피를 깨끗이 손질해서 그늘에 잘 말려서 끓는 물에 생강을 함께 달여서 귤 생강차를 먹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건강차가 돼요.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비타민이 풍부한 귤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먹게 해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이 견과류는 흔히 아는 장수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귤과 함께 먹게 되면 각종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견과류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여주는데 귤이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신진대사 촉진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견과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대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와 함께 귤을 섭취하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제철 과일로 나오는 귤 요즘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귤을 너무 좋아하는데 달콤하고 맛있는 귤도 우리 잘 알고 드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냥 매일 드시던 대로 귤 한 박스 딱 시켜서 하나씩 계속 까서 드셔도 되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 건강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의사분들께서 추천하는 귤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귤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또 귤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 그리고 귤을 오래 보관하는 법까지 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귤에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귤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귤의 효능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줄 알았죠? 그건 아니고요. 귤의 효능은 뼈 건강에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소리지?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하시면 골밀도 수치가 점점 낮아져서 걱정이시잖아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귤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멸치나 우유가 아닌 귤이 뼈 건강에 좋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귤에는 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이 베타크리토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성분이, 이 귤의 베타크리토잔틴은 오렌지의 45배, 레몬의 160배나 많은 양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베타크리토잔틴을 섭취하게 되면 이 파골세포 활동을 억제해서 뼈 건강은 물론 항상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일본 연구소에서 이 폐경후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귤을 매일 4개씩 먹게 했대요. 귤을 매일 먹음으로써 우리 혈중 내 베타크립토잔틴이 많아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약 92%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요. 귤은 이 과육보다 껍질의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이 무려 5배나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껍질까지 그냥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껍질과 과육을 함께 갈아서 귤청을 만들어서 먹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귤에는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1개 정도, 1개 내지 2개 정도 적정량만 드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 이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귤청을 만들 때 설탕을 안 넣고도 또 단맛을 더 좋게 하는 꿀팁도 있어요. 귤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귤 안에 있는 신맛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오히려 단맛이 정말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대요. 이때 꼭 귤 꼭지는 제거해야 귤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빵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귤 껍질까지 넣어서 귤청을 만들어 드시면 겨울 내내 뭐 달달한 거 한 잔 먹고 싶거나 할 때 한 잔씩 타서 드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 귤청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귤을 씻어야겠죠. 귤을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에 약 10분 정도 담가줘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고요. 자, 키친타올로 물기를 촉촉 제거한 다음 귤의 꼭지를 똑 제거해줘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귤을 가열해주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탕을 안 넣어도 단맛이 정말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설탕을 조금 첨가하셔도 되는데, 보통 청을 담글 때 과일과 우리 설탕의 비율을 1대1 정도로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단맛을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일반 청보다 약 5분의 1 정도만 설탕을 넣으셔도 맛이 정말 좋아요. 이건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귤을 믹서기에 껍질째 갈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귤과 궁합이 잘 맞고 감기에 좋은 생강을 한쪽 정도 채 썰어서 같이 넣어주면 더 건강한 생강 귤청이 돼요. 이 귤청 숙성은 실온에 약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하셨다가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고요. 드실 때는 뜨거운 물 약 300ml 정도의 귤청 큰술 2스푼이면 굉장히 맛도 좋고 건강한 귤청을 겨울 내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귤의 효능 두 번째는 또 암 예방이에요. 귤에는 베타카로틴, 크립토단틴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항산화제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유라디칼의 그 나쁜 영향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암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추가로 항산화 작용은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세포의 손상도 막고 또 세포의 재생도 도와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또한 귤 껍질에도 비타민 P라고 불리는 헤스피리딘이 들어있는데, 이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난 성분이에요. 귤의 효능 세 번째는 또 심혈관 건강이에요. 귤에 들어있는 이 섬유질, 칼륨, 칼슘 등의 성분은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이는
고혈압, 심근경색, 돌맥경화, 심부전, 부정맥 등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귤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개선이에요. 귤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또한 귤에는 베타클립토키산킨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성분이죠. 이 성분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성분이에요. 귤의 효능 다섯 번째는 또 피로회복이에요. 비타민 C가 피로회복에 도움되는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귤에는 또 구연산이 풍부한데, 구연산은 신맛을 내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고, 피로를 유발하는 이 젖산 물질을 억제해줘요. 또한 그래서 귤의 비타민 C도 피로 해소에 도움되는 성분으로 굉장히 탁월하죠. 귤의 효능 여섯 번째는 탈모 예방이에요. 귤이 탈모를 예방한다고? 자, 귤의 풍부한 비타민 C와 이 항산화 성분은 모근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 모발 성장 촉진 인자가 분비되도록 유도하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서 모낭세포의 복구와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는 효능도 있다고 해요. 귤의 효능 일곱 번째는 또 피부 미용이에요. 귤에는 누구나 흔히 아는 풍부한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C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에도 굉장히 탁월한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기미나 주근깨를 치료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귤의 효능 여덟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예요. 귤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밝혀진 이 천연 화합물이 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주목. 이런 귤이 지금 딱 먹기 좋은 수확철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제주도 귤이 귤 중에서는 으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귤도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선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집 근처 마트 같은 곳에서 귤을 많이 파는데 대부분 일반 노지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들만 드시는 또 타이백 귤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 타이백 공법으로 열매에 골고루 빛을 반사시켜서 더 당도가 높게 생성을 시킨 귤인데, 빛을 골고루 반사시켜 나무가 물을 많이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줘서 귤의 수분을 조절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귤에 수분이 많으면 이 속껍질이 두꺼워지면서 당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이 타이백을 이용해 물을 조절하게 되면서 당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타이백 귤은 일반 노지감귤보다 정말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은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귤만 먹어도 좋은데 귤과 같이 먹으면 환상궁합의 음식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귤과 함께 먹으면 굉장히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고구마예요. 이 새콤한 귤과 달달한 고구마는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이에요. 귤 한 개에는 약 비타민 C 30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고구마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귤과 함께 섭취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귤과 고구마의 여러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서로 잘 섞여서 서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줘요. 항산화 효과와 감기 예방을 2배로 올려주는 좋은 음식 궁합이에요. 그리고 귤 속의 비타민 C는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도 좋고 콜라겐 합성에도 좋아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겠죠. 귤 껍질을 깔면 하얀 실처럼 생긴 물질을 귤락 또는 알베도라고 하는 섬유질인데, 이 물질은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고구마의 섬유질과 함께 어우러져 귤 속의 펙틴 성분이 소화 흡수 도와줘서 건강에도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귤에 새콤달콤한 수분이 퍽퍽한 고구마의 식감을 없애줘서 맛과 같은 측면에서도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또 생강이에요. 귤 껍질은 과육보다 껍질에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이 비타민 E, B군 그리고 엽산이 더 풍부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귤청에 생강을 넣어주시면 참 좋아요. 깨끗이 닦은 귤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이 뇌과 피를 깨끗이 손질해서 그늘에 잘 말려서 끓는 물에 생강을 함께 달여서 귤 생강차를 먹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건강차가 돼요.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비타민이 풍부한 귤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먹게 해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이 견과류는 흔히 아는 장수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귤과 함께 먹게 되면 각종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견과류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여주는데, 귤이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신진대사 촉진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견과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대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와 함께 귤을 섭취하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호박, 가지는 귤과 궁합이 잘 맞지 않아요.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이 당근, 호박, 가지 속에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이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해서 귤의 효능을 감소시켜요. 한 가지 더,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우유예요. 이 우유의 칼슘 성분과 귤의 비타민 성분이 만나면 건강상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이 소화에는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그 이유가 이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은 이 신맛이 나는 과일인 귤의 산과 만나면 엉기면서 응고가 돼서 덩어리가 되고, 또 위산을 만나 또 응고가 돼요. 그럼 덩어리가 계속 커지겠죠? 그 때문에 소화 흡수 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위에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귤이나 신맛 나는 과일을 많이 먹고 우유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오히려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귤을 박스채 주문해서 많이 드시는데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귤 드시다가 굴 표면에 하얗게 곰팡이 낀 거 있으시면 혹시 어떻게 드세요? 그 부분만 잘라내고 드시나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곰팡이가 핀 부분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귤 안쪽 전체에 깊숙이 그 곰팡이 균이 침투해 있는 상태인데요. 작은 거라도 혹시나 곰팡이가 있다면 그 귤은 그냥 바로 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신장도 망가지고 간에도 안 좋고 심지어 폐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귤 박스 안에 귤을 잘 살펴보시고 곰팡이가 있는 귤은 미리 잘 골라서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고 깨끗한 물에 씻으세요. 씻은 다음 수분이 남지 않도록 잘 닦아주시고, 이 신문지 같은 습기 잡아주는 종이를 깔고 보관하시면 되는데, 귤을 쌀 때 아무렇게나 쌓지 마시고 귤 꼭지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꼭지 부분이 반대쪽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귤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가끔 귤을 밀봉 상태로 보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밀봉을 하게 되면 이 공기의 흐름이 오히려 차단이 돼 알코올이 생성되고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이 통풍이 잘 되게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